미술사로 공부하고 수업하고 있는 안현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미술과 러시아 문화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한국에 굉장히 가까운 쪽이에요.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러시아로 기차 타고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한국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은 많이 닿아 있죠. 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곳이고, 그러면서 실은 저렇게 영토가 많기는 한데 대부분의 인구는 유럽에 접해 있는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중간에는 시베리아라는 좀 말로만 들어도 엄청난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아니죠, 실은.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쭉 아시아부터 전체까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유라시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렇게 평면으로 넓게 있는 나라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화권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구간은 서쪽에 있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쪽에서의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역사적으로 주요한 무대 안에 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요, 빠른 시간 동안에 발전을 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항상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따라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보조를 맞추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반면에 모든 존재들은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내 정체성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본래 모습을 또 갈구하는 게 생기게 돼요. 러시아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미술관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 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작품은요, 하나는 철저하게 서구 유럽 사람들의 명작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하나는 러시아 사람들의 작품으로만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 미술관 두 개가 각자 또 있는 위치도 다르거든요. 하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서방에 가까운 도시에 있고, 하나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스스로도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머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이제 도시가 단순하게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 내지는 이 정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가 처음으로 팽창을 해 나가고 실제 이제 지금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어떤 단초를 마련을 했던 그 시기부터 스웨덴한테 뺏어온 지역에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됐던 도시예요.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 스스로 자기 도시를 홍보를 할 때 북부의 베네치아다 그러면서 이제 물길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운하가 도시가 아름다워서 그렇다고 스스로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유럽에서 자기들 스스로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되게 많습니다. 드레스덴도 그렇고 프랑스의 꼴마도 그렇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쨌든 도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곳이고요. 이 거대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들었던 사람은요, 뾰트르 데제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과 전쟁에서 이기고 여기를 해군 기지로부터 출발을 시켜서 지금의 모습이 되도록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이 굉장히 동양적인 구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러시아의 제대로 된 짜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사람은 이반 뇌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뾰트르 데제 이전에. 그 사람은 실제로는 복장부터가 저렇습니다. 수염 기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옷이 서구 유럽의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마치 동양, 중국의 뭔가 비슷한 아시아적인 느낌이 나는 요소가 더 많았었거든요. 저 때는 러시아가 서구 유럽에 있는 하나의 일원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뭔가 이질적인 존재같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뾰트르 데제라는 사람은 초상화를 보셔도 이 사람이 굉장히 서구식으로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갑니다. 황제의 신분으로요. 러시아를 어떻게든지 발전시키려면 방법은 단 하나다. 서구화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유럽에 발전되어 있는 것을 배워서
러시아가 빨리 그거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같은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 공부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전을 익혀야 된다고 해서 군대를 방문을 하거나 안 그러면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취직까지 합니다. 유럽 사람들의 가장 최첨단의 일들이나 규모가 어떤 건지는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머리에다 담고 러시아에 가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수염을 다 자르라고 명령을 한 거였었어요. 아까 복장 보셨잖아요. 짜르도 동양식의 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고 한데 이 단발령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우리가 복장이 서구화되어야 한다고 자기 신하를 포함해서 그걸로 일단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수염 자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황제가 내리는 명령에 거부를 해서 반항을 하는 존재들은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수염을 자르지 않으면 실제로 죽였습니다. 다. 그러면서 인적 자원을 정리를 하는 거죠. 자기의 친위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되고 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를 유럽에 있는 유수의 도시들을 모델로 해서 빠른 시간 동안에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삭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도 일단 웅장하고 큰 건물이긴 한데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은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만들었던 건축가의 제자들을 영입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서구 유럽을 배우는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도시 전체 계획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유명한 이 궁이 생기게 되는데 겨울궁이라고 부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궁. 저 겨울궁의 일부분을 에르미타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유럽의 3대 미술관이라고 하는 에르미타시 미술관의 이제 모습인 거죠. 유럽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동양적인 어떤 아시아의 전제왕권의 약간 이질적인 국가에서부터 서구화되고 좀 더 유럽의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궁전부터 저렇게 만들고요. 도시 건축도 새롭게 하는데 이게 겨울궁의 뒤쪽에 있는 광장이거든요. 이 광장이 유럽에 있는 유수의 여러 광장들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요거는 독일에 있는 전승기념탑이고요. 요거는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광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건축의 중요한 요소 그리고 어디가 포인트가 되는지 같은 거를 세워놓고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로 만들게 된 거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유럽의 예술 문화를 빠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유럽화 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서 표트르 대제 이후에 이 정책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면에 예카테리나라는 여자 황제도 있었죠. 이분은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던 대단한 여제였었거든요. 이 사람을 가지고 보통 계몽전제군주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근대화되는 시기에 왕이 자기가 열심히 배운 학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개화를 시켜서 이 어쨌든 국가 전체가 발전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방식인 건데 독일의 왕들이 그랬고요.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랬고 이 사람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죠. 볼테르라는 철학자한테 와서 자기를 좀 가르쳐달라.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근데 볼테르는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미 출장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독일에 더 나가 있기도 싫고 하니 자기 제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디드로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유럽 문화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많은 거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에르미타주라는 박물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표트르 대제 때 이미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작품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작품들의 수준이 정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표트르 대제가 일단 예술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데다가 뭔가 신기한 것만 사서 모으는 사람이었어서 정말 박물관이 예술품이 아니라 박물관이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걸 바꿔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디드로를 비롯한 여러 프랑스에서 왔던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는 안목을 배우고 그림을 프랑스 시장, 네덜란드 시장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사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대부분 그래서 유럽의 작품들을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기작, 그 중에서 두 개를 에르미타주가 가지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그리고 이게 뭔가 싶으실 수는 있어요. 정말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데 미켈란젤로의 조각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이제 연습용으로 만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구색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정말 비싼 값에 사옵니다. 자기들이 일단 선전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다빈치도 있고 미켈란젤로도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의 박물관들에는 이런 거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더 필요하죠.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3인방 천재 라파엘로도 있죠. 그 중에서 라파엘로 그림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보시면은 정말 찾기 힘든 구석. 하지만 자기들이 이탈리아의 천재들의 작품을 전부 다 이름 어떤 가치대로 모아놨고, 그 이후에 바로크 시대라고 한다면 어떤 예술이 왕권의 서비스를 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의 위신을 살리는 역할을 하던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작들은 참 우리가 희한하게도 여기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주요 컬렉션에 해당을 합니다. 동시에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한국 분들도 참 좋아하는 주제이고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에르미타주의 모나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라는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만든 그림인데, 렘브란트 스스로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그림이라고. 말이 참 그렇죠. 인간적인 고뇌. 이 말은 하기는 참 쉬운데 실제 그 사람이 겪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렘브란트는 나이가 30이 되고 초반까지는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가 예술적인 고집을 좀 세게 부리고 다른 후배 화가들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조금씩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데, 나중에는 부채도 많아지고 사별한 부인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처갓집에 소송까지 당해서 재산 뺏기고 파산을 하고요. 모든 자식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부부가 둘 다 사망을 했었죠. 그게 자기 인생 후반부의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대변을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 사람의 그림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 자신의 인생이 내가 살았던 게 헛된 거고 후회로 가득 차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게 그림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실은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은 아름답지 않은가, 유명하지 않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 지나가면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보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한계나 안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마치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 같아서 그렇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에르미타주가 어떻게 자기의 작품들을 서구 유럽에서 가지고 온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러시아를 만약에 가신다. 그래서 에르미타주가 유명하니까 렘브란트 그림 포함해서 보겠다. 그런데 보통은 단체표를 끊고 가시거든요. 단체표를 끊고 가실 때 가이드 분들이 쭉 데리고 다니시다가 저기서 그냥 다 나가요. 일단 나가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에르미타주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렘브란트까지만 국관에 있고, 렘브란트 이후에 우리가 더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은 길 건너 신관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가게 되죠. 굳이 그걸 알고 우리 신관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에르미타주는 갔다 왔다고 여행 안내 이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시게 되면 나중에 이 신관의 미술관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약간 좀 덜, 한국보단 덜 부지런하셔서 그런지 입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자꾸 놓치시는데, 아까 그 광장이 있고요. 저 광장의 건너편, 저쪽에 이제 버스가 맨 끝에 있는데, 저 버스 뒤편으로 가면은 바깥에는 입구도 보이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려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요. 저 안쪽에 그림들이 참 예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클로드 모네는 뭐 인상파 화가로서 유명하고,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나 폴 고갱이나 안 그러면은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앙리 마티스 그림들이 쭉 있죠. 정말 좋은 거는요, 여기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데를 다니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루브르 같은 데서 막 사람이 밀려다니고 땀 냄새밖에 생각 안 난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게 여름인데,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간 개장이라도 하는 날에는요, 정말 미술관 혼자서 다니실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실 한국에서 마티스 전을 한다 그러면 몇 개 못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마티스, 피카소, 뭐 고흐 이런 사람들이 나만 1대1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전부 비어있는 걸 보게 될 때, 야, 이런 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구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끌어모아 놨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럽을 배우겠다는 예카테리나 여제 이후에도 끊임없이 유럽을 동경하고 갖다 모으고 해놨던 컬렉션들이 정말 충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에르미타주를 보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느끼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유럽을 동경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이렇게나 열심히 모았구나 하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에르미타주나 아니면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그렇다면 모스크바, 심장이라는 그 수도는 어떨까? 모스크바는 가시면 이제 붉은 광장이라고 있는데요. 저 붉은 광장과 크레물린, 안 그러면 저 뒤쪽에 있는 바실리 성당이라고 저 양파 이렇게 꼬아진 것 같은 저런 걸 비롯해서 모스크바 특유의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페테르부르크보다는 훨씬 덜 유럽 같아요. 실은 이게 오래된 도시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고집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기보다 저희들은 오늘 미술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앞쪽에 석상이 있는 분은 트레차코프라는 사람이에요. 트레차코프가 러시아 개방을 하고 있었던 어떤 러시아 혁명 바로 이전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가장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의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국 미술품이 일본으로 헐값에 넘어가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에 자기 재산 사재를 털어서 그 예술품들을 다시 사와가지고 자기 소장을 하고 지켰던, 그래서 이제 전영필 선생의 간송박물관이 지금 여전히 서울에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분이 러시아 문화가 끊임없이 유럽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부작용이 큰 게 하나가 생기게 되죠. 자기들의 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새로운 거를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건 뭐. 그래서 자기들 문화를 스스로 낮춰보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거는 뭐 카피본이라도 비싸게 팔리는 건데, 러시아 작가들은 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 사람들의 그림을 자기가 모아서 거기다 집어넣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전 재산을 러시아 정부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단 트레차코프 미술관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림들은 일단 이제 초상화들이 있고요. 여러 개 초상화가 나오는데, 바실리 페로프라는 화가, 이 사람의 그림 요거는요, 요즘은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필독도서로 전 세계 대학생들을 다 괴롭히는 책 중에 하나죠.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입니다. 저 양반이 쓴 책은 전부 두껍고 재미없는 걸로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고 나서 성경보다 끝내기 더 힘들다는 책인데, 저 사람이 초상화가 이제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미지의 여인이라는 요 그림은요, 나중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라는 톨스토이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을 이 그림 때문에 썼다고 더 유명해진 작품이에요. 이런 거. 안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 특유의, 그러니까 러시아적인 풍경화. 사실은 풍경을 그린다는 게
자기 나라를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관심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워낙에 유럽에 있는 풍경화들은요, 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긴 한데 1800년대 이전까지는 이탈리아만 그렸어요. 그런 일을 할까 싶은데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제 문인화 같은 그림을 그릴 때 중국의 풍경을 더 많이 그렸잖아요. 진경산수화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 그거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보고 배우려면 이탈리아 게 나은데 이탈리아 풍경을 풍경화로 같이 대접을 해주고 러시아 거를 그리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여기에서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트레차코프라는 이 미술관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항상 그 작품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화가가 여기에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러시아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약간 좀 개방적인 정책을 하려던 학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면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는가 이런 거를 담은 거죠. 실은 레핀은 자기들의 현장에 있는 주제를 그림으로 담은 몇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이 교육용 자료로 써지고 국가의 정책을 홍보를 하거나 왕의 취미에 맞다 보니 뭔가 그리스 신화가 그려지거나 성경이 그려지거나 정말 의미 있는 역사화가 그려지거나 우리나라가 위대하다 이런 홍보용 자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삶,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를 견디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시리즈. 그리고 쿠르스크 현의 십자가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러시아는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키 작으면서도 금색으로 있는 옷을 입은 여자분이 하나 그림을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성화인 이콘이라는 게 중요한 도시들을 지나다니면서 순회를 하거든요. 그 순회에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운데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길 가는 것만 보여야 되는 건데 가난하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은 그림의 근처라도 가면 혹시 복을 받을까 봐 싶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군인들이 저쪽에서 채찍으로 사람을 내려치는 광경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자기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림이었고 왜냐하면 화가가 체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모스크바에 있는 게 아니라 페테르부르크에 혼자서 가 있는 그림이긴 한데 레핀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요. 볼가강에 배를 끄는 인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강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거는 쉬운데 상류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배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야지 물류로 이동이 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농노들을 저렇게 묶어서 소처럼 끌게 만드는 거였었죠. 이런 식의 참상들을 보여주게 돼요. 저게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근대가 되고 나니까 이런 그림들이 흔적을 가지고 남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레핀은 이것 외에도요,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그림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작년에 술 먹은 사람이 그 술병으로 저 그림을 내리쳐가지고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반 뇌제가 자기 아들을 죽였던 정신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 그래서 그림을 살짝 확대를 해보면 그 눈빛에서요. 레핀이 가지고 있는 눈빛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폭력성이나 안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회한을 가지거나 후회를 가지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아 예술이 뭔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름다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려내거나 주제로 다룰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이쪽에서도 느껴지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문화는 외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테크닉적인 거죠. 화려함을 보고 더 요거까지는 수준이 맞아야지 우리도 내놓을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완성도가 예술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이런 예술가들이
자기들 역사를 자기들의 눈으로 다루고 그 속에서 고통스럽거나 아니면은 뭔가 힘든 이야기들이라도 끄집어내서 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게 모여 있어서 두 가지, 러시아가 여태까지 가졌던 우리는 서방을 닮아가야 돼, 아니야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잃지 않아야 돼, 어느 나라나 살짝 자기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욕구를 가진 나라들은 이 두 가지 것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흔적을 실제로 보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모스크바를 방문을 하실 때 방문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미술관에서 여러분들이 러시아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굉장히 모이는 테레샤코프라는 곳과 또 서구 유럽을 열심히 닮아가고 자기들이 어떤 발전의 욕구가 있었던 에르미타주라는 곳, 두 곳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정도의 열정이나 이 정도의 자기들 성찰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만나시게 되면 그 넓은 러시아와 그 복잡한 역사들을 너무 어렵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구나 하는 첫 발자국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제가 미술관이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 작품을 아는 게 이제 약간 좀 얻기 힘들어 가거나 약간 또 뭐 취미 생활 중에서 조금 부티난다? 솔직히 그런 얘기의 취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예술 작품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부산물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남겨놓는 언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술관 안에서 만나서 감상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랑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간과 그들의 고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들을 말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즐겁게 낭비한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회를 통해서 만나시는 예술작품들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휴식이나 그런 것들이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